자,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먼저 광문자전이네. 광문자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문학 장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 이 주인공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제자가 인형 모습이거든. 다시 말해서 여자는 잘났어. 아니 여자는 예뻐. 그리고 남편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 여자는 예뻐. 얘기했구나. 근데 남자는 또 잘생겼어. 그리고 모든 걸 다 잘해. 그런데 이 광문자전은 조선 후기에 새로운 주인공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 새로운 주인공형이다. 왜 그러냐면 거지야, 못났어, 공부도 못했어, 이런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거, 요거를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먼저 4번 한번 보자. 보기를 보면 연암 박지원의 소설 작품들은, 자, 연암 박지원이야. 어느 시대? 조선후기 실학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새로운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지. 연암 박지원의 소설 작품들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주인공 광문은 비록 사회의 하층민이야. 자, 주인공인 광문이는 거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층민이지. 그냥 하층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 왜냐? 거지니까. 그 다음에 진실하고 순박한 의인의 한 전형을 그렸다. 그런데 의인이야. 이건 똑같아. 그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의인이야. 동시대 사대부들의 비생산적 사고와, 이게 이제 성리학적 사고가 되는 거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끈질기게 응시해온 작가는, 여기서 응시했다라는 것은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봤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양반 사회의 내부를 조명하여 사대부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사회를 비꼬기도 하였다. 작가는 권력과 재력은 없지만 인정 많고 신용을 갖추었으며, 인정 많고 신용이 있어. 인정 많아. 그리고 신용이 있어. 오케이.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사실 의인이다 안에 다 포함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작가는 권력과 재능은 없지만 인정 많고 신용을 갖추었으며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을 양심을 속이고 권모술수로 연명해가던 세속적인 사대부들과 교체되어야 할 대안적 인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광문자전은 천인의 인간성에 나타나는 인을 부각하여 사대부들의 위선을 풍자했다. 중요한 거야. 사대부들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 나머지는 뭐 서술상 특징이고 기역 미음이고 윗글을 읽고 당대의 세태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자, 들어가자. 자, 먼저 광문 동그라미 쳐봐. 얘가 주인공이야. 광문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그냥 나와 있어. 거지라고. 일찍이 종로입니다.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가 어디냐면 시장거리야. 시장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자, 빌어먹고 다녔다. 이거 한자성 뭐라 그러지? 유리걸식.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켜야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나가고, 이제 빌러나가는 구걸하러 나간 거야. 구걸하러 나가고 그 중에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그 뒤에, 조금 뒤에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아이가 몹시 처량했다. 광문이가 너무도 불쌍하여 몸서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광문이의 인간적 모습이 나오는 거지.
밥을 빌려 나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겨내니 광문이가 밤에 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다. 집주인이 광문이를 잡아다가 꽁꽁 묶으니 광문이가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인지 감히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가 도둑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주었다. 광문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하고 가지고 떠났다. 자, 왜? 죽은 아이를 매장하려고 이제 거적을 가지고 이제 떠난 거지. 집주인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에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 지금의 청계천 광장에 있는 그 다리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청계교 다리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묶어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집주인이 이 광문이를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의로운 사람이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이를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가 그제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하게 대접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이를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청구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부자한테 다시 천거를 한 거야. 부자한테 다시 천거를 했다. 오랜 후에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섰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본다. 요거 밑줄 쳐봐.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가 도로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계속 밑줄 쳐. 얼마 후에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이를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지금 부자가 광문이를 의심하는 거지. 얘가 지금 이거 못 믿겠는데 이러면서 광문이를 의심하는 거야. 광문이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광문이는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광문이도 아는 거지. 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는데 얘도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세요 주인 아저씨?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래서 같이 물끄러미 그냥 답답해하는 거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광문이가 굉장히 과묵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 며칠이 지나 부자의 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에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돈을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실 겁니다. 이게 이제 부자가 오해를 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집에서 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물쇠를 확인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런데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 다음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배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여기서 장자는 대인배란 뜻이야. 대인배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라치었구나. 그러니까 부자도 대인배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 광문이도 대인배의 모습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하고 사죄했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에, 종실은 왕족이야, 여러 종실에
빈객과 공경 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 많지 칭찬을 해대니 공경 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가 옛날에 훌륭한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찬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을 했다. 이때 돈놀이를 하는 자들이, 요것도 밑줄 줘봐. 돈놀이 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히고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첫째, 당시 사회적인 모습으로 사채가 있었다는 거지. 좀 그렇게 얘기하면 전당포. 물건을 잡히고 돈을 꾸는 거. 사채가 있었다. 요거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에 사회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광문이가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했다. 그러니까 광문이의 신뢰성, 믿음이 그 정도로 강했다는 얘기야.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에 극히 추악을 하고 마음솜씨도 남을 이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여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이게 못생겼다는 얘기야. 만석회를 잘하고, 만석회는 뭐냐면 개성에서 음력 4월 8일에 하던 무언인형 만석회를 잘하고, 그 다음에 철괴물을 잘 추었다. 중국의 8선녀 중에 하나였던 이철괴가 춤을 그렇게 잘 췄는데 그 춤을 잘 췄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댔는데, 달문은 광문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훌렁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별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그러니까 익살스럽고 웃음을 튀어나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싸움을 멈추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지.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들이 장가라도 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을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자라도 잘생긴 사람 좋다. 남자만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한자성어 역지사지 또는 남녀평등 사상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기에라는 몰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지.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서 무엇하겠느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얘기야.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라고 했다. 서울 안에 명기들이, 명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기생을 얘기하는 거야.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가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광문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 없이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는 뭐냐면 굴궐의 호위병이야. 각전의 별감, 부마도위는 임금의 사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마도위의 청지기, 시중 드는 사람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운심이 이제 기생 이름이야.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마루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가야금을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을 해도 운심은 일부러 늦장을 부리고 선뜻 추지를 않았다. 왜? 광문이가 춤추라고 얘기 안 해서. 광문이가 밤에 그 집에서 가서 대청마루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에 앉았다. 광문이가 비록 해진 옷을 입었지만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썹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막 엄성하게 만든 상투를 북상투라고 해. 온 좌상이 실색을 하여 깜짝 놀라서 광문에게 눈짓을 하여 쫓아내려고 했다. 광문이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고 곡조에 낮춰 높으락 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가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서 칸춤을 한바탕 췄다. 그러니까 광문이가 운심이를 인정해 준 거지. 그러니까 기뻐서 춤을 추는 거지.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주제는 뭐겠니? 광문이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등 구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해결이 되면서 나오는 거지. 제일 처음에 도망가다, 그러니까 거지들한테 오인을 받아서 맞아 죽게 생겼는데 도망가다가 또 부자한테 잡히고 괜찮은 것 같아 풀려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 구조는 부자 집에서 의심받고 요런 것들이 있었지.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십시오. 자, 일단 스톱 시키고,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었니? 자, 들어가 보자. 1번에 1,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 좋아. 자, 그러면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1번이야. 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주인공의 성격과 관련된 1번이야. 정답. 주인공의 성격과 관련된 일화들을 사파의 형식으로 나열했다. 그렇지. 총 한 3개 정도를 나열했지. 맨 처음에 거지하고 부자한테 쫓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한테 의심받는 거. 세 번째는 운심이 사건. 3가지가 있어.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 서술자를 바꾸어? 아니야, 서술자 안 바꾸어. 3번 외부 사건 속에 내부 사건을 복합적으로 배치했어? 아니야.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서술자 개입이거든? 아니야. 그 다음 5번 인물이 처한 공간의 경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그런 거 없어. 자, 기억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 3번 한번 봐봐. 디귿이 뭐냐면 디귿이 집주인이야. 집주인이 니은을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광문이가 한 선행에 감동하여 광문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맞는 얘기지.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자. 거지 1번 거지 아이들과 함께 지낸 광문은 여기까지 맞아. 거지 아이들과 그 다음에 니은이 한 아이의 니은의 갈등으로 거지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갈등은 아니지. 틀렸고. 그 다음 2번 거지들과 한 아이는 모두 광문에게 의혹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니은은 아니지. 4번 디귿은 집주인이야. 집주인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얻은 광문은 여기까지 맞아. 리을의 변심으로 부자의 변심 아니야. 그 다음에 미음이 처조카야. 처조카가 부자를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야? 아니, 몰래 돈 가지고 왔는데? 아니지. 그 다음 3번 윗글을 읽고 당대의 세태에 대해서 추리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3번 봐봐. 이웃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무리의 연장자가 내린 판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없어. 연장자가 어떤 갈등을 해결해 주는 건 없어. 그럼 1번 보자. 도시에서 빈민들이 패를 이루어 특정 장소에 모여 살면서 양식을 구걸하다. 맞아. 2번 귀중품이나 자산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체 전담포. 맞아. 남자의 머리 모양으로 결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맞아. 개인이 집을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5번 기녀들이 빼어난 외모와,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왜 집을
집 뭐라 그랬냐? 넌 왜 집을 장만하지 않느냐? 라고 해도 끝부분에 보면 남은 부모도 형제도 거처도 없는데 집은 뭐하러 갔느냐? 더군다나 8만 원이나 되는 집을 내가 언제 다 생활하겠느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5번 기녀들이 빼어난 외모나 예능적 재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남자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활약했다. 맞지.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5번 한번 봐봐. 추한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의기가 양양하게 행동하는 광문이 사대부들이 요청해도 춤추지 않던 운심을 춤추게 한 것에서 권모술수에 능한 사대부에 의한 이용당하며 학대받는 하층이 그거하고 상관없지. 오히려 저 새끼 저거 더러운데 쫓아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좀 반대가 되겠지. 1번 보자. 광문은 거지로서 사회의 하층민이라 할 수 있지만 맞아. 순박하며 본인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죽은 아이의 장례까지 챙긴다는 점에서 의인으로 그려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아. 2번 타인의 오해에도 끝내 태연함을 보인 광문이가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고 칭송하는 것에서 당시에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의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사회 실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케이. 권력이나 재력이 없음에도 광문이가 빚보증을 서주면 담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에서 금전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상황에서조차 광문은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케이. 4번 사람이라면 사내,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잘생긴 얼굴을 좋아할 것이라는 광문의 생각에서 광문이가 기존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는 대안적 인식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자. 다음 거는 왜 이렇게 길어? 토끼전이네. 자, 먼저 토끼전 4번 문제 한번 잠깐 보기 읽어보자. 공간적 배경은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작중에 여러 공간이 제시되는 경우에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 당연하지. 공간의 이동은 곧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각의 공간들은 인물이 지닌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공간적 배경은 인물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공간이 인물의 행동 방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공간에서 인물이 시련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다음은 윗글의 공간적 배경과 작중 인물들의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수궁에서부터 시작해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 그 다음에 반공 하늘이야. 하늘. 자, 그러면 잠시 보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끼전 한번 보자. 병이 든 동해 용왕이. 자, 이 용왕은 보통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지. 탐욕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 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용왕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얘기가 돼. 그리고 여기 이 자라도 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왜냐? 왕을 위해서는 충신한 신하이면서 왕을 위해서는 백성의 목숨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좀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병이 든 동해 용왕이 토끼의 생간이 약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토끼는 민중이지. 그러나 힘은 없지만 지혜로운 존재지. 토끼를 잡아올 신하를 찾는다.
이에 자라는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서고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만난다. 토끼는 쌩긋쌩긋 웃으며 말했다. 내 형을 보니, 여기서 형은 이제 자라를 얘기하는 거야. 시체 사람은 이게 당시의 풍습이나 유행으로 사람은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시체 사람은 아니로다.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로구나. 의량이 넓고 생각이 넓고 위인이 관대하니 남을 속이지 않을 것 같다. 나 같은 부생을 덧없는 인생이란 뜻이야. 나 같은 덧없는 인생을 좋은 곳에 천거하니 감격하기 측량이 없으나 수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용궁이겠지, 바다에 들어가서 벼슬하기가 쉽겠느냐. 자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생각을 했다. 아하, 요놈 이제야 속았구나. 자라는 흔연히 대답했다. 흔연히 기뻐서 라는 뜻이야. 그대가 오히려 경력이 적은 말이다. 생각이 짧은 말이다. 역산에서, 자, 바로 열어봐. 이게 뭐냐?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야. 미천한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 된 거. 이거 이제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온다.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역산에서 밭을 가시던 순임금도 당요의 천자 위는 자리야. 천자의 자리에 수선하고, 수선이 뭐냐면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는다라는 뜻이야. 위수에서 고기를 낚던 강태공도 주문왕의 스승이 되고, 사냐에서 밭을 갈던 이윤도 탄 임금의 아형이 되고, 친한 이름이야. 형의 친근한 이름을 아형이라 그래. 표모에게 밥을 빌던 한신도 한태조의 대장이 되었으니, 여기까지가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미천한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 이 얘기는 왜 한 거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이지. 수부나 인간 세계나 발천하기는 드러나는 모습은, 그러니까 세상사는 마찬가지라. 이런 거로 밝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고 어진 신하가 임금을 가리나니, 우리 대왕께서는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지조가 있는 선비라도 벼슬 직책을 맡기시는지라. 이렇기 때문에 나같이 재주 없는 일문도 주부 일품 자리에 외람되게 올랐거늘, 하물며 그대같이 고명한 자격이야 수군절도사는 떼어놓은 당상이지. 또한 산수 좋은 얼굴을 능영각은 뭐냐면 중국 당나라 때 개국공신 24명의 초상화를 이 누각에다가 쫙 걸어뒀던 그 누각 이름이 능영각이야. 능영각에 걸어두고, 그러니까 훌륭한 신하가 돼서 누각에 사진을 걸어둘 수 있고 이런 거겠지. 능영각에 걸어두고 춘추에 빛나는 이름을 죽백은 책이야. 책에 들이우리니 그것이 기 남자의 뛰어난 인재라는 뜻이야. 뛰어난 인재의 보배로운 영광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토끼 가문 중에 시조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을 날려서 새로운 가문으로 만드는 것은 시조가 되기는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다. 토끼 웃으며 말했다. 형의 말은 그럴듯하나 어젯밤 꿈이 불길에 꺼름직하도다. 자라가 말했다. 내가 젊어서 해몽하는 법을 약간 배웠으니 그대의 몽사, 꿈이야, 꿈을 들려주시오. 토끼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다. 칼을 빼서 배에 대고 몸에 피치를 하니 아마도 좋지 못한 정상을 당할까 염려되어. 여기서 정상은 일이지, 일.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배에다가 칼을 대고 피치를 한대. 이건 뭐야? 칼 쪼개져가지고 간을 꺼내니까 온몸에다 피치를 하는 거잖아.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 들어봐봐. 자라는 토끼를 책망하며 말했다. 아주 좋은 꿈을 가지고 공연히 고민하는구려. 배에 칼을 댔으니 칼은 금이라 금띠를 띌 것이요. 벼슬아치들 보면 이 꿈을 하면 여기다가 띠를 이렇게 두르잖아. 그걸 대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금띠를 띌 것이요. 몸에 피치를 하니 흉포는 3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있는 붉은색 옷이야. 홍포를 입을 징조라. 그러니까 너 3품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어찌 공명한 길몽이 아니겠소. 장자의 나비되는 꿈은
달관의 꿈이요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꿈이요 공명의 초당 꿈은 성각의 꿈이라 깨달음의 꿈이라 그 외에 꿈이라 하는 것이 무비관몽이요 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보이게 된다. 개시 허몽이로다. 헛된 꿈이로구나. 오직 그대의 꿈은 몽사 가운데 제일이니 수중에 들어가면 만인 위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상이 되는 것이니 어찌하니 좋을쏜가. 토끼는 점점 고지 듣고 희색이 만연해 말했다. 노용에 해몽하는 법이 귀신이 아니면 도깨비라 할 만하오. 소상절 이순풍이 그러니까 이순풍은 중국에서 꿈 해몽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야. 이순풍이 다시 살아온들 이보다 더할선가. 아름다운 몽사가 이미 나타났으니 내 북이 어디 가겠는가. 떼어놓은 당상은 좀이나 먹지. 하지만 만경창파를 없지 들어간단 말이오. 그대는 좀 더 염려 마오. 내 등에만 오르면 순식간에 득달할 터이니 그런 걱정은 행여 하지도 마시오. 토끼가 크게 이뻐하며 말했다. 천만 뜻밖의 그래 같은 군자를 만나 어두운 곳을 떠나 육지를 얘기하는 거야. 왜? 토끼 입장에서 육지는 모든 동물들에게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곳이니까 바로 위험한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떠나 밝은 곳, 용궁이겠지. 밝은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우심이라 성인이 성인을 안다 했으니 나 같은 영웅을 형 같은 영웅이 아니면 어찌 능히 알아보겠소. 형이 아니었다면 나는 헛되이 산중에서 늙을 뻔했고 나가 아니었다면 토끼 아니 뻔뻔한 거지. 나 아니었다면 수중 백성들이 어진 관원을 만나지 못할 뻔했도다. 아주 뻔뻔한 놈이야. 날이 저물어 잔치가 이제 끝났어. 이제 죽을 뻔했다가 거짓말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용왕이 토끼를 좀 달래려고 잔치를 열어준 거야. 날이 저물어 잔치가 파하자 용왕이 토초사에게 말했다. 토공이 과인의 병만 낫게 한다면 천금상에 만호후를 병하고 부귀를 한 가지로 누릴 것이니 속히 나아가 간을 가져오라. 토끼가 취한 중에 한 번 속기도 원통하거늘 두 번 속을까 하고 혼잣말을 했다. 대왕은 염려 마시옵소서. 대왕의 은혜를 만문지 일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급히 별주부를 같이 보내어 소신의 간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튿날 왕에게 하직을 하고 별주부의 등에 올라 만경창파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 육지에 내리자 토끼가 자라에게 말했다. 너의 다리뼈를 추려보내고 싶지만 용서하노니 너희 용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내다 넣었다 한단 말이냐. 신출기운한 나의 꾀에 너의 미련한 용왕이 잘도 속았다고 해라. 자라가 어쩔 수 없이 할 일 없이는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이야. 자라가 어쩔 수 없이 뒤통수를 툭툭 치고 무료히 어쩔 수 없이 회정을 하니 돌아가는 길에 오르니 용왕의 병세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알 길이 없더라. 여기에서 이제 서술자 개입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설화적 결말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이후에 누구의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게 바로 설화적 결말구조야. 토끼는 별주부를 보내고 희희낙낙하며 넓은 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흥에 겨워 말했다. 이제 살았구나. 수궁에 들어가서 배째일 뻔했는데 내께로 살아 돌아와서 예전에 보던 만산 풍경 다시 보고 옛날에 먹던 산의 열매며 나무 열매 다시 먹을 줄 알았더냐. 한참 이렇게 논일 적에 난데없는 독수리, 이제 또 다른 적이 나타난 거지. 독수리가 살 쏘듯이, 여기서 살은 화살이야. 화살 쏘듯이 달려들어 사족을 훔쳐들고 반공에 높이 나니 토끼가 위급히 경각에 달했다. 위급함이 경각에 달했다. 토끼가 스스로 생각했다. 간을 달라고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는데 이 미련하고 배고픈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래리요. 토끼는 창황망조한 중에, 그러니까 당황한 중에 문득 한 꾀를 내어 말했다. 여보 수리 아주머니, 내 말 좀 잠깐 들어보시오.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영해 오는 양식이 쓸데가 없어 한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만났으니 어이하니 반갑소. 또 거짓말 하는 거야. 무슨 음식이 있다고 가만히 서로 날 속이려고 하느냐. 나는 수국 용왕이 아니거늘 내 어찌 너에게 속을 쏘냐. 여보 수리 아주머니,
토진하는 정답 들어보시오. 간과 쓸개를 다 내놓는다라는 뜻이야. 토진. 간과 쓸개를 다 내놓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알이 되는 거지. 레알하는 정답 들어보시오. 사돈도 이리할 사돈이 있고 저리할 사돈이 있다 함과 같이 수부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사이지만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사이건을 어찌 감히 속이겠소. 건넌마을 이동지가 납제 사냥하느라, 여기서 밑에 봐봐. 납제가 뭐냐? 납일에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보하는 제사야. 제사 사냥하느라 나를 심히 노리기에 그 원수를 갚기를 3년 정 2월에 그 집 맛배 새끼야 새끼 병아리 40여 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왔어. 또 제일 기난 용궁에 있던 꽤 주머니도 4개 있으니 아주머니는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오니 가지기만 하면 조화가 무궁무진하지만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요. 아주머니에게는 모두 기묘한 것이니 나와 함께 어서 갑시다. 음식 도적은 매일 잔치를 한데도 다 못 먹을 것이고 꽤 주머니는 가만히 앉아서도 평생을 잘 견디게 해주니 어찌하니 좋겠소. 미라는 독수리가 솔깃해하며 말했다. 아무러나 가보자. 독수리가 토끼의 초소를 찾아가니 바위 아래로 들어갈 때 조금만 놓아달라고 토끼가 부탁을 하자 독수리가 말했다. 조금 놓아주다가 아주 들어가면 어찌한단 말이냐. 토끼가 대답했다. 그러면 조금만 늦춰주시오. 독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주는 거야 어찌하리 하고 한 발만 반만 뒤어 있었더니만 토끼가 바위 아래로 점점 들어가더니만 툭 제치며 말했다. 바로 요것이 꾀주머니다 이놈아. 내 지혜가 꾀주머니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주제는 지혜로움. 힘은 없지만 지혜로움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정답 문제부터 먼저 풀어봐. 내가 정답 불러줄게. 잠깐 끄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자, 이제 정답 불러드립니다. 1번에 5, 2번에 3, 3번에 1, 4번에 5. 자, 1번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5번 봐봐. 중국의 여러 고사를 인용하여. 이거 맞아. 자연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부각했다. 자연에 대한 인물의 태도가 아니라 너도 지금은 미천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의 후일담을 제시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나오잖아. 두 번째,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케이. 자라하고 독수리하고 그런 부분 있지. 인물의 말을 통해 앞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꿈 얘기. 나 이거 꿈.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 나오지. 인물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맞아. 여기서 발화 의도라는 것은 너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거겠지.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 3번인데 잘하는 수궁의 대왕이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주 한 가지만 있어도 높이 평가해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 토끼로 별로 없지만 수궁에 들어가면 높이 된다. 이 얘기하잖아. 그럼 보자. 토끼는 자라의 해몽을 듣기 전에 자신의 꿈을 길몽이라고 확신했어? 아니야. 자라는 토끼의 웃음을 보고 자신의 내심이 간파되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그 다음에 토끼는 만경창파를 특달할 수 있는 자라의 말에 의구심? 이것도 아니야. 자, 토끼는 육지에서 자라와 헤어진 직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 아니, 너무 즐거워했지. 그 다음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했거든. 기억이 꾀주머니, 니은이 꾀주머니. 기억, 니은 둘 다 꾀주머니구나. 1번 봐봐. 기억은 토끼가 독수리의 환심을 얻기 위한 계기이다. 맞지? 기억은 토끼와 독수리에게 모두 실제 형체가 있는 듯 아니야. 기억, 니은은 토끼가 독수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아니야. 기억과 니은 모두 독수리로 인해 토끼가 열쇠에 몰리는 상황을 암시하는 소재야? 둘 다 열쇠에 몰려? 그건 아니야. 기억과 니은 모두 독수리에게 결핍된 건 없지. 그 다음에 4번에 5번 보자. 토끼가
C에서 하늘에서 B로 육지로 이동하게 된 것은 토끼가 A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독수리와 공유했어? 아니지. 나머지 다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 들어가 보자. 자, 세 번째 작품은 151쪽에 2번 한번 보자. 보기. 장면의 극대화란 뭐냐? 하나의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장면의 극대화란 신청간에 이거 이야기의 전개가 플롯은 구조입니다. 구조의 일관성 또는 응집성을 벗어나 특정한 사건이나 소재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함으로써 사건 진행에 변화를 주는 판소리의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일컫는다. 대체로 인물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다양한 소재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반복과 대꾸, 비교와 대조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며 음악성을 드러낸다. 똑같은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장면의 극대화를 잘 활용하면 천중의 몰입도를 높일 수가 있다.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 장단 중에 언머리 장단이나 중중머리 장단과 같이 비교적 빠른 장단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월적 세계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언머리 장단이 주로 사용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자, 4번에 보기에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생님, 소설 속의 서사는 인과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개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야. 대개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소설 속에서 사건의 연쇄적 발생, 특정 사물이 나타나는 방식, 개성적인 인간성의 발현 과정과 관련되어 자연스럽고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일어날 법하다. 혹은 그렇게 존재할 까닭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흔히 고전소설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우연성이 많으니까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늘이 정해둔 일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천명 하늘의 운명은 오히려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세계와 용궁세계를 넘나들면서 환상세계를 그려내는 심청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연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윗글에서 개연성을 드러내는 장치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말해 볼까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요것도 잠깐만 알아도 장단인데 진양조가 제일 느려. 진양조, 그 다음에 진양조, 중머리, 그 다음에 중중머리, 그 다음에 자진머리, 그 다음에 휘머리. 요쪽이 느린 거고 요쪽이 느린 거고 요쪽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슬프거나 이런 쪽은 요쪽이 많겠고 그 다음에 막 신나고 기쁜 쪽은 요쪽이 많겠지. 그리고 발림은 뭐냐? 손동작, 발동작 이런 걸 발림이라고 해. 추임새 뭐냐? 얼쑤 요거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뭐냐? 그냥 말하는 거, 창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이건 안일이라고 합니다. 안일이. 요런 게 있고. 자, 한번 들어가 볼게. 안일이 말로 하는 거야. 옥황상제께서 서해 용왕을 불러. 이제 어떤 거냐면, 물에 이제 빠진다고 옥황상제가 용왕들한테, 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금 심청이가 빠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잘 모시고 온 다음에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라.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옥황상제께서 사회 용왕을 불러 명일 출천대효, 출천 하늘이 내린 대효
큰 효녀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질 테니 수궁으로 고이 모시라는 언명이 지어마니 사해 용왕이 명을 듣고 백옥교자를 등대하여 백옥으로 수레를, 그러니까 이제 가마겠지, 백옥으로 만든 가마를 준비하여 그 때를 과연 기다리는데, 과연 옷 같은 남자가 후련히 물에 들거늘 고이 받들어 교자 위에 앉힌 후에 용궁으로 들어가는데, 언머리는 뭐냐? 길고 짧은 장단을 함께 사용하는 장단이야. 주로 신비스러운 인물이 등장할 때 아주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언머리라고 합니다. 천지가 명랑하고 1월이 초초하고 하니 천상선관의 선녀들이 심낭자를 보려고 좌우에 모여든다. 태을 지는 학을 타고 오고, 요게 계속 반복돼. 안기생은 난을 타고, 적송자,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다 신선들이야. 적송자라는 신선은 구름을 타고, 갈 써놓은 사자를 타고, 청의 동자, 홍의 동자 쌍쌍이 모였는데, 서왕모, 마고손녀, 남학부인 모셨는데, 팔선녀는 호의를 하여 고운 얼굴, 고운 의단 향기가 향기롭구나. 고운 얼굴, 고운 의단 향기가 이상하다는 건 아주 기이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이게 편집자 논평이야. 수궁풍악을 시작을 할 때 왕자진의 봉필이 니나노 불고, 곽처사가 죽장고를 쩡적궁 쩡궁, 성년자의 검은고는 스르랑 둥덩둥, 장자방의 옥퉁소는 띠띠로 험파 북소리는 두리둥 둥둥, 해강의 해금소리는 고가 능파사의 보호사 곁들여 노래를 하는데, 낭자한 풍악소리 수궁에 진동을 하며, 요것도 서술자 개입니다. 별유천지 세계로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노경골이 위량이며 늙은 고래뼈가 기둥이 되며, 노경골이 위량이며, 요거는 늙은 고래뼈가 기둥이 되고, 인광이 여일이고, 빛이 해와 같이 빛나고, 집 어린이 작과 기와를 엮으니, 바늘로 기와를 엮으니 서기가 반공이라 상서로운 기둥이 공중에 있구나. 응천상지 삼광이요, 천상의 해달 별에 응하고 비인간지 오복이라 인간의 오복을 갖추었으니, 산호주렴 대모병풍 광채 찬란하고, 동으로 바라보니 300척 부상가지, 해 뜨는 곳이야. 해 뜨는 곳, 일륜홍이 어리고 햇빛이 어리고, 남으로 바라보니 요지풍, 신선이 산다는 연못이야. 요지풍광, 푸른 물에 대붕, 큰 봉황이 훨훨 날아, 서쪽을 바라보니 약수삼천리 한 쌍의 청조가 날아든다. 북쪽을 바라보니 중련이 논란한데, 벽도화가 불고 있구나. 신선세계의 복숭아꽃이야. 벽도화가 불고 있다. 음식을 드리는데 세상 음식이 아니로구나. 요것도 서술자 개입. 세상 음식이 아니로다. 자하주 천일주를 인포로 안주를 놓고, 고기로 안주를 놓고, 호로병에 옥잔 감노수를 놓았다. 한가운데에 삼천벽도가 3000년을 산다는 복숭아가 덩그렇게 고여있구나. 옥황상제의 어명이라 사해요왕 하회에, 이거는 파답이야. 파답. 사해용왕의 파답에 각각의 시녀들을 보내서 조석으로 시중을 하는데, 행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조심히 각별하구나. 그때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을 불러 각기 명령을 내리시는데, 신청이가 방년에 드니, 방년은 20살이야. 20살에 들어가니 인당수로 환송을 하라. 다시 인간세계로 내려보내라. 분부가 지엄하니 사해용왕 명을 듣고 청이를 환송을 한다. 꽃봉오리 속에 심소절을 모시고
양대 시녀가 시위를 하여 조속공양 찬수 반찬이야 등등을 싣고 인당수해가 번쩍 뜨는데 천지 좋아요 용왕님의 징엄이라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을 하겠는가. 자, 바람이 분들 흘러갈 것이며 비가 온들 요동을 하겠는가. 이것도 서술자 개입이지. 오색 구름이 어려서 주야에 둥덩둥덩 떠 있는데 남경에 갔던 장사치들이 억십만금 퇴를 이익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북을 두리둥둥둥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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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그야 어이야 어허 어그야 인당수를 당동해서 재물을 장만하여 심소조의 혼을 불러서 남훈제를 지내는구나. 넋이야 넋이로구나. 흉노족의 시집을 갔던 왕소군의 넋도 아니요 당상에 백발 붙인 감은 눈을 뜨게 하고 생죽음을 하였으니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심소조의 넋이로구나. 넋이라도 왔다 들면 많이 흠엄하옵소서.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야. 영좌를 울고 대장도 울고 적자도 울고 불효자도 울고 격군 사공이란 뜻이야. 사공도 울고 화장은 주방장이야. 주방장이 다 울음을 우는구나. 아니지. 눈물 짓고 한 곳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 소. 이 신천이가 있는 곳이지. 난데없는 꽃 한 송이가 인당수에 번쩍 떠있거늘 선인들이 괴상하게 여겨서 그 꽃을 운반을 하여 배 안에 올려놓으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가 진동하는데 고국에 돌아와 수다한 재물을 다 같이 분배할 때 도사공은 재물을 마다하고 그 꽃을 차지하고 후원의 정한 곳에 깨끗한 곳에 든든히 심었는데 이때 마침 송나라 천자께서 황후 붕어하신 후에 왕비가 죽었어. 왕비가 죽은 후에 간택일 다시 재혼하는 거 간택일을 아니하시니 재혼을 하지 않으시니 화초를 심어놓고 각 새들을 길러내는데 중중놀이 이게 이제 장면의 극대화야. 요 부분이 화초도 많기도 많구나. 8월 부용에 분자용 만당추수 홍련화 암향부동 월환혼에 도식전하던 한매화 진시유랑 거후제는 불거있다 복숭아꽃. 이거 의미 하나하나 몰라도 됩니다. 9월 9일에 용산음 소축신의 국화꽃 삼천제자를 강론을 하니 행단 춘풍의 살구꽃 이화만지 불개문하니 강신궁 중에 백꽃이요 천태산 들어가니 양변의 작약이라 원정부지 이별을 하니 옥창오견의 앵도화 촉국한을 못 이겨서 제열하던 투견화 이화 노화 개간화 홍국 백국 사계화 동원도리 편시춘 목동요지 행화촌 월중단계 무상경 달가운데 개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외철죽 진달화 난초 파초 오미자 치자 감과 유자 석류 능금 포도 머루 으름 대추 각색의 화초 갖은 향과 좌우로 심었으니 향풍이 건득 불면 나비 새 짐승들이 찍찍 우러놓이는구나. 이 부분 그냥 꽃들이 만발하게 온갖 꽃이 만발했다 그럼 끝나거든. 근데 이걸 꽃 하나하나 다 얘기해. 이런 것들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해. 남경 갔던 선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인당수 건진 꽃을 황제전에 진상을 하는데 천자가 과히 여기사 상고하고 장사하는 선인들을 기특타 칭찬하시고는 무창의 태수로 제수하신 후로 별궁의 시녀로 그 꽃을 운반하여 황급전에 놓아 심어 놓으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가 진동하는데 천자님이 사랑하셔 그 꽃 이름을 지으시되 서천서역에 연화꽃이 떨어져 해상으로 떠오른 듯하니 그 꽃 이름을 강산화라 이르시고 날로 보내시는데 하루는
천자님이 화계는 이제 정원이야. 정원을 배회하실 적에 명월은 만정하고 달빛이 정원에 가득하고 미풍은 부동이라 바람은 불지 않더라. 강소나 꽃봉오리가 언뜻 요동하더니만은 무슨 소리가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거늘 천자님이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어보니 꽃 같은 한 소저가 문 밖을 나오려다가 다시 몸을 움츠리더니만 동정이 없는지라 천자님이 괴히 여겨서 가까이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어보니 꽃 같은 한 소조가 앉아있는데 양쪽 시녀가 호의를 하고 있더라. 시녀가 내려 복지 땅에 엎드리며 여쭙기를 첩은 본시 남해 용궁 시녀이온데 상제의 명을 받잡고 해상으로 떠왔나이다. 천자가 이상히 여기시어 별궁 시녀로 그 꽃을 운반하시어 내궁에 모신 후에 신하 회의에 물으시니 묘당에 물으시니 신하들 회의에 물으시니 문무제신이 주달하기를 아래기를 황후가 승하하심을 황천이 아시고는 왕비가 죽음을 하늘이 아시고는 인연을 보내싸우니 황후로 봉하십시오. 이건 뭐 심청이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지들이 원하면 되는 거야. 일관시켜 배태기를 하여 꽃봉 속의 심청이를 황후로 봉하시니 국가의 경사가 되어 만조 제신들은 산호 만세 부르고 옥조 찬생 만민들이 경안가 태평가를 일삼을 때 심황후 입궐이 된 후에 당년부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에 드는 거지. 심청이가 궁궐에 들어갈 때부터 풍년이 들어서 요순천지 다시 되고 선강직거가 되었느니라. 자, 선강직거 밑에 보니까 신선이 내려온 좋은 일의 증거이자 사례라는 뜻으로 심청이가 황후가 된 것이 여러모로 좋은 이름을 강조하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네. 황후가 되었으나 만단 생각이 부침뿐이더라. 하루는 심신이 산란하여 온 난간에 비껴서 있는데 가을 달은 만정하고 그 정원에 가득하고 산호주렴에 비추어드는데 실솔 이거 동그라미 쳐봐. 실솔 동그라미 치고 이거 감정이입이야. 실솔은 슬피 울어. 사실은 심청이가 슬피 울고 싶은 거지. 실솔은 슬피 울어 나유 안에 흩어질 때 비단 커튼이야. 나유는 비단 커튼이야. 흩어질 적에 청천의 하늘의 외기록이, 자 외기록이 동그라미 쳐. 이 두 개가 감정이입이야. 월하의 높이 터서 뚜루루 뚜루루 끼룩 울음을 울고 나니 심황과 기가 막혀 오느냐 저 기록이야. 너 어디로 행하느냐. 소중랑 북해상에 편지를 전하던 기록이더냐.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려고 할 때 한자 쓰고 눈물 짓고 두자 쓰고 한숨을 지으니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모두 수묵이 되고 언어가 도착이 되는구나. 뒤바뀌는구나. 막 얼룩이 진다라는 뜻이겠지. 편지 적어 손에 들어 먼 산을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데없고 창망한 구름밖에 별과 달만 밝아 있구나. 심황후 기가 막혀 편지를 던지고 물음을 운다 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뭐 내용 다 알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십시오. 자, 다 풀었니?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5, 2번에 2, 3번에 2, 4번에 4. 자, 그럼 보자. 기역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5번 봐봐. 미음. 미음이 뭐냐면 외기록이야. 미음은 옥난간에 비껴서 있던 심황과 헤어진 부친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로 부친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심황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친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야. 부친한테 전달했어? 아니, 전달하지 못했어. 나머지 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보기와 관련지어 A에서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2번 봐봐. A, B가 이랬어. 아,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심청이가 용궁으로 들어갈 때 그 배경을 쫙 장면의 극대화로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A하고 B는 어디에 있어? B? B도 뭐 마찬가지네. 그 다음에 C는 궁궐 얘기고. 그러면
A, B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편집자의 논평을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다면 맞아. 여기에서는 A에서는 뭘로? 고운 얼굴 고운 의당 향기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천지 별유천지 세계로다 라고 해서 편집자 논평으로 마무리한 거 맞아. 근데 C는 해당 공간에 들어간 인물들이 느끼는 심리와 정서를 서술하며 장면을 마무리한다. 아니 새들이 찌찌 운다고 하면서 끝났는데? 아니잖아. 그치? 나머지는 맞고 그 다음에 A에서 편지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편지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2번 봐봐.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과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과 연결되면서 작품의 주제를 환기한다 그랬거든. 자, 여기 뭐냐면 실솔은 슬피우러 커튼 안에 흩어질 적에 청천의 맑은 하늘에 외기럭이 월 달 아래 높이 떠서 뚜루뚜루 운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 이 짐승들의 행동과 연결지어 작품의 주제,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효를 나타낸다. 괜찮지. 그럼 1번 보자. 주인공이 겪은 외적 갈등? 아니야, 내적 갈등이야.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 3번. 과거의 사건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연결고리를 드러내어 사건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런 거 아니고, 주인공의 처지가 황후가 됐잖아. 급변한 이유를 설명해? 그런 거 없어. 주인공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가 달라졌어?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4번 보자. 4번 한번 봐봐. 인당수에 당도한 남경 같던 선인들이 낭원제를 여는 사건은 이후에 꽃 한 송이를 건지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선인들과 신청이가 다시 대면 서로 안 만났어. 그치? 나머지는 다 맞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요거는 차사본 풀이입니다. 이거는 무당의 굿하는 내용을 쫙 풀이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문제 잠깐만. 문제부터 잠깐 보자. 자, 3번 한번 보자. 신화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다. 신비적인 기능은 인간과 세상이 지닌 신성함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이다. 우주론적 기능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이 생겨난 유래,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기능이고, 사회적 기능은 관습, 의례와 같은 사회 질서의 유래를 밝히고 그것을 신성한 존재가 개입하는 결과로 설명해서 사회 질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이고, 교육적 기능은 올바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일깨워주는 기능이다 라고 했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4번 보기 한번 보자. 차사본 풀이는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가 인간 차사로 자리잡기까지의 내력을 풀이하는 무속 신화이다. 강림은 저승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바로 그 여행 체험과 과업 수행을 통해 인간 차사의 직책을 부여받는다. 일반적으로 무속 신화의 주인공들은 아래와 같은 연속적인 서사를 거치는데 차사본 풀이 역시 큰 틀에서는 괴를 같이 하지만 추방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라고 해서, 자, 이제 본문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